노르웨이는 정말 괜찮을까요? 2025년 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전 세계 외교 무대에는 노르웨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폭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치사하고 찌질하게도요. 노르웨이 언론인 하랄드 키는 트럼프는 워낙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며 두렵다는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벨상을 간절히 원했던 도널드 트럼프. 그가 평화의 실패자로 전락하게 된 그의 치명적인 단서는 바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근로자 대거 체포 사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번 이야기 준비하면서 어찌나 통쾌하고 속이 다 시원하던지 진짜 한국인을 쫓아낼 때는 군사작전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그냥 좀 돌아오면 안 되나라고 말하는 미국 정부의 두 얼굴. 진짜 구역질이 납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어떻게 동맹국의 신뢰와 노동 인권을 짓밟았고 결국 노벨위원회로부터 협력과 일관성을 잃은 리더라는 낙인을 찍히겠는지 그 비화를 독점 공개합니다. 트럼프의 자기중심적 외교가 베네수엘라 민주투쟁에 숭고한 승리와 극명하게 대비된 10월의 그림자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시죠? 인생 다큐 구독, 좋아요와 댓글 아주 간절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사 주간지의 기자 데니얼 피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수상 결과가 아닌 2025년 10월 노벨 평화상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제 외교 무대의 가장 비극적이고 동시에 가장 우스꽝스러운 비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특히 한국인들이 듣는다면 꽤나 재밌어 할 듯합니다. 노벨위원회는 베네수엘라의 용기 있는 여성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상을 수여했지만 정작 이 발표로 인해 가장 공경에 처한 나라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을 걱정하던 노르웨이였습니다. 평화는 거래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러한 상황을 추적하던 저희 취재팀은 트럼프의 수상 불발이 단순히 마차도의 압도적인 업적 때문만은 아니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합니다. 트럼프의 수상 불발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단서는 중동의 복잡한 평화 협상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무려 300여 명에 달하는 한국인 숙련 근로자들이 대거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낳은 가장 모순적인 결과로 기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흥을 외치며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거대 기업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땅에 최첨단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짓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파견된 핵심 기술 인력인 한국인 근로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한 반이민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대규모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민법 위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핵심 동맹국이 미국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불합리한 처사 때문에 신뢰의 근간이 흔들렸음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트럼프는 국경의 장벽을 쌓는 데만 집중했을 뿐 동맹국과의 신뢰라는 무형의 가치를 지키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리가 없지요. 저희 기자는 노벨위원회 내부 논의의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이 조지아 사건이 트럼프를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정적인 외교적 결함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 건들면 어떻게 된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린 꼴이 된 거지요. 아주 축하합니다, 트럼프. 당신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결과예요. 노벨상 발표는 트럼프의 허세가 무너지고 그의 자가당착 외교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좀 아쉬운 건 꽃배달이 가능했다면 축. 평화의 실패자 트럼프. 나대지 말거라. 오케이? 라는 꽃다발띠지와 함께 시든 장미 백송이를 보냈을 텐데요. 아주 아쉽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럴 수밖에요. 그때의 상황 설마 모르세요? 목격자들은 당시 상황이 공포와 혼란 그 자체였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범죄자처럼 수갑이 채워지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체포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단순 조사인지 구금 절차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포박당한 이들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들어온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 인력이었습니다.
이민국 구금 시설에 갇힌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초는 참담했습니다. 그곳에서 8일 만에 돌아온 직원들은 총이 무서워 항해 한마디 못했고 음식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열악한 위생 환경이었습니다. 한 직원은 70명에서 80명이 모여있는 큰 공간에서 화장실은 고작 5개였고 심지어 오픈 화장실이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중에 임신한 여성 엔지니어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고문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뱃속 아이까지 잘못될까 공포를 느꼈고 지금도 매일 악몽을 꾼다고 호소했습니다. 임산부라고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이 상황은 미국이 스스로 주장하는 인도주의적 가치와 인권의식을 스스로 배반한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직원들은 이유 없이 잡혀가는 봉변을 당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처사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은 감정적인 비난 대신 가장 냉정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반격 카드를 꺼내듭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 계획이 흔들리자 미국은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자, 이제 아침 드라마보다 더 화끈하고 사이다같이 속이 뻥 뚫릴 한국의 시원한 반격을 들어보시지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대규모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압박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정치권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미국 정부는 뒤늦게 사태 진화에 나섭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은 구금 사태 발생 열흘 만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추방 절차 대신 자진 출국 절차를 밟게 한 것 역시 우리 정부의 요구가 수용된 결과였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정부는 비자 문제를 전담하는 소통 창구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 설치하여 당장 이달부터 가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를 미국 정부가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준 것이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투자 기업에 대한 비자 문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 위축을 막아보려는 미국의 고육지책이었죠. 그러나 이는 미국이 필요한 인력은 빠르게 들어올 수 있게 하겠지만 그 대가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핵심 기술을 가르치라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동맹국과의 신뢰보다 자국 이익이 우선하는 미국의 태도는 다음 챕터에서 조지아주 지역 경제에 어떤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적 신뢰 철회라는 카드로 맞서자 미국 정부가 뒤늦게 유감을 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국 기술 인력의 공백은 곧바로 미국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던 현지 정치인들마저 굴욕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며 한국 근로자들에게 간청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국인들이 떠나면서 조지아 배터리 공장 인근 가게들은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8,500개 일자리가 생길 거란 기대감에 주택까지 새로 지었던 지역 사회는 모든 것이 불투명해지자 곡소리가 나옵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제지 공장 폐쇄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였습니다. 현대차 메타플랜트가 위치한 메트로 서베너 지역의 제지 공장 2곳이 폐쇄되면서 임직원 1,1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목재 납품 종사자 52,000명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조지아주는 목재 산업의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에 희망을 걸고 있던 터였습니다. 현대차 및 관련 업종은 2031년까지 이 지역에 1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구금 사태는 이 모든 기대감에 찬물을 끼워 넣었습니다. 공장을 세워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핵심 기술 인력이 사라지자 모든 계획이 멈춰 선 것입니다. 이민 당국이 벌인 단속이 결국 미국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트럼프의 핵심 목표를 역설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민 단속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던 현지 정치인들은 태세를 180도 전환합니다.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구의 버디 카터 연방하원 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조기 귀국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돌아오길 바란다.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완공과 생산 및 운영을 위한 직원 교육에 그들이 필요하다며 그들의 미국 입국이 허용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립 톨리슨 서베너 경제개발청장 역시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고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사태 초기 단속을 지지하는 듯 했던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마저 비자 문제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간청은 공허했습니다. 이유 없이 잡혀가는 봉변을 당한 한국인 노동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 엔지니어가 겪었던 고초는 단순히 돈이나 비자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다시는 미국에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기업들 역시 이들에게 미국행을 권유할 수 없는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미국 정부는 뒤늦게 필요한 인력은 빠르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이는 호구 아냐 정색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쫓아낼 때는 군사작전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그냥 좀 돌아오면 안 되나라고 말하는 미국 정부의 두 얼굴은 국제적인 신뢰를 완전히 잃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신뢰의 붕괴는 다음 챕터에서 한미 관계의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2025년 10월 노벨 평화상 발표를 둘러싼 가장 감동적인 승리와 가장 우스꽝스러운 패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추적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은 결국 노벨위원회로부터 거부당했고 그 거부의 결정적인 이유는 베네수엘라의 숭고한 용기와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건이라는 아이러니한 두 축에 있었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평화 실패가 어떻게 그의 자가당착 외교를 만천하에 드러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10월의 그림자가 전 세계 리더십과 동맹국에 던진 신뢰와 원칙의 무게에 대한 최종적인 교훈을 정리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노벨상 불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의 관세 폭격을 암시하는 보복 가능성까지 외신에 보도되면서 전 세계는 트럼프의 찌질하고 격앙된 분노를 목격했지요. 그는 노벨위원회를 정치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사실 노벨위원회는 트럼프의 외교적 성과를 평가하면서 단순히 전쟁을 멈춘 행위가 아닌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의 일관성과 신뢰라는 도덕적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위원회가 주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와 모순되는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 바로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체포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으로는 중동 평화를 중재한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동맹국 한국의 핵심 노동자들에게 군사작전 같은 불합리한 처사를 가했습니다. 이는 노벨위원회가 보기에 협력과 신뢰를 깨뜨리는 자가당착 외교의 전형이었고 결국 트럼프를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트럼프가 평화를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계산하는 거래로 보았을 뿐 노벨상이 지향하는 인류애와 상호 존중의 가치를 짓밟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실패는 권력의 허세가 무너지고 그의 불성실한 리더십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조지아주의 사태는 단순한 이민법 위반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IC, HSI, FBI, DA까지 총동원된 전례 없는 합동작전은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무장 요원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한국의 숙련 기술자들을 수갑 채우고 쇠사슬에 묶어 중범죄자처럼 끌고 갔습니다. 체포 영장도 고지도 없이 진행된 이 과정은 법 집행의 원칙을 완전히 훼손했습니다. 더욱이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7,080명이 모인 공간에 화장실은 고작 5개, 그것도 오픈 화장실이었으며 음식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 엔지니어가 겪었던 정신적 트라우마는 미국이 스스로 주장하는 인권의식에 대한 냉소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민 당국이 체포의 근거로 삼은 빌 ST의 비자 문제는 사실 미국 당국이 오랫동안 묵인해왔던 관행이었으며 미 국무부 지침상 공장에서의 설치, 가동, 수리 등은 비일 비자로도 가능했습니다. 법 집행의 원칙보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 성과 과시가 우선했던 이 사건은 미국이 동맹국과의 신뢰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의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은 감정적 대응 대신 가장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경제적 신뢰의 철회라는 카드로 맞섰습니다. 충격을 받은 한국 기업들은 다시는 미국에 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고 현대차 그룹은 장기 투자 계획 단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습니다. 공장 건설에 필수적인 300여 명의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복귀를 거부하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사 현장은 곧바로 멈춰섰습니다. 공장을 세워야 일자리를 만들 텐데 핵심 인력이 사라진 것은 트럼프의 제조업 부흥 정책을 정면으로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태도를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한국 기업들이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음을 압박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단순한 우려 표명이 아닌 경제적 압박 수단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정치권을 긴장시켰습니다. 한국의 반격이 효과를 발휘하자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한국인들이 떠나면서 조지아 배터리 공장 인근 지역 경제가 곧바로 타격을 받았고 제지 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가 겹치며 조지아주 전체에 곡소리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을 옹호하던 현지 정치인들은 굴욕적인 태세 전환을 보입니다. 버디 카터 연방하원 의원, 트립 톨리슨 경제개발청장 등은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쫓아낼 때는 군사작전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그냥 좀 돌아오면 안 되나라고 말하는 미국 정부의 두 얼굴은 국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뒤늦게 유감을 표명하고 비자 문제 전담 소통 창구를 설치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트라우마를 겪은 한국인 노동자들과 기업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간청은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동맹국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건의 서막은 노벨 평화상 발표였고 결말은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신뢰 시험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여사의 승리는 권력의 압제에 굴하지 않은 숭고한 신념과 원칙의 승리였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불발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신뢰와 일관성을 버린 자가당착 외교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 실패 후 마차도 여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외교적 수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체면을 세우려 했지만 이 행동은 오히려 그가 상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그리고 푸틴의 입을 빌려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음을 드러내는 오픈 최후였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가 경고했듯 이번 사태는 미국이 추구하는 제조업 부흥이라는 목표가 경직되고 불합리한 이민 정책이라는 낡은 장벽에 가로막힐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0월의 그림자가 던진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리더십과 평화는 거창한 쇼맨십이나 단발적인 거래가 아니라 동맹국과의 작은 약속, 성실한 노동에 대한 존중, 그리고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신뢰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트럼프가 무너진 이유는 바로 그 신뢰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한미 관계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굴하지 않고 냉정한 실리와 원칙으로 맞설 수 있는 강한 동맹국이 되었음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의미 있는 반격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전말을 추적한 저는 데니얼 필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의 노벨상 실패와 한국의 냉정한 반격 잘 들으셨나요? 조지아 사태는 신뢰 없는 외교가 어떻게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줍니다. 외교와 리더십의 본질을 생각하며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 준비하여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신 분은 인생 다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